1942년 6월 4일 아침, 미드웨이 섬 해역 태평양 한가운데 아카기 함교 위에서 주이치 나구모 부제독은 일본 해군 역사상 최대 전력을 지휘하고 있었다. 기도 부타이 함대의 내척, 항공모함이 바다 위 절대 권력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론상 그 누구도 근거리에서 위협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던 순간 한 대의 항공기가 나타났다. 전투기가 아니었다. 해군 어뢰폭격기가 아니었다. 미 육군의 B-26 마라우더였다. 크고 무겁고 이런 공격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기체가 해수면 가까이 항공모함 갑판보다도 낮은 극저고도로 비행하고 있었다. 몇 초 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십 문의 대공포로 보호된 아카기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화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B-26은 활주 갑판을 따라 스쳐 지나며 엔진에서 발생한 바람이 함교 위를 휩쓸었다. 왜 강철의 원이라 불리던 함대가 이렇게 크고 드러난 목표 앞에서 무력했을까? 이것은 성공적인 공격 이야기가 아니다. B-26의 어뢰는 목표를 빗나갔다. 그러나 제임스 머 중위가 아카기 갑판을 가로질러 비행한 3초는 일본 지휘 체계를 반응하게 만들었다. 이 작은 순간이 나구모를 1시간 뒤에 참사로 이어지는 결정들의 연쇄로 밀어넣는 촉매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수지큐라는 이름의 B-26과 역사적 결정을 기울이게 만든 그 작은 순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날 아침 제임스 머리가 미드웨이 상공에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가 조종하고 있던 도구인 마틴 B-26 마라우더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항공사의 전 과정을 통틀어 B-26처럼 등장 순간부터 논쟁을 불러일으킨 항공기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타협적인 설계가 아니었다. 더 빠르게 날고 더 무거운 화물을 싣고 더 멀리 비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대가로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익숙했던 안전 여유를 희생했다. 모든 것을 말해주는 핵심 수치는 날개 하중, 즉 평방피트당 53파운드였다. 1942년 기준으로 이는 양산 항공기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B-26은 거대한 쌍발 동체에 비해 유난히 작은 날개를 갖고 있었다. 그 이점은 뛰어난 순항 속도였다. 그러나 대가는 저속에서의 낮은 양력으로 이착륙의 매 순간이 생존 시험이 되었다. 활주로 접근 속도 시속 약 150마일에서 조종사에게는 실수의 여지가 없었다. 몇 초만 허용 범위를 넘겨 추력을 줄여도 기류가 날개에서 분리되며 항공기는 거의 즉시 양력을 잃었다. 뚜렷한 경고 진동도 없었다. 만회할 시간도 없었다. 훈련 기지에서 사고는 전투가 아니라 활주로에서 발생했다. B-26이라는 이름은 선전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과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내린 냉정한 결론이었다. 문제는 전적으로 항공기에만 있지 않았다. 그것은 설계와 인간 사이의 간극에 있었다. 1941년부터 1942년 사이 미 육군 항공대는 전례 없는 속도로 확장되고 있었다. 조종사들은 큰 날개와 가벼운 하중의 훈련기에서 전혀 다른 공기역학적 반응을 보이는 기체로 곧바로 이동했다. 훈련 과정은 설계 철학을 따라가지 못했다. B-26은 속도, 고도, 접근 각도에 대한 절대적인 규율을 요구했는데 이는 수백 시간의 실제 비행 이후에야 형성되는 것들이었다. 미드웨이에서는 또 하나의 역설이 드러났다. B-26은 본래 어뢰를 탑재하도록 설계된 적이 없었다. 전용 조준 장비도 없었고 표준화된 투하 장치도 없었으며 승무원들 역시 극적으로도 해상 공격 임무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 4대의 마라우더가 미드웨이에 나타난 것은 교리적 결정이라기보다 막다른 보급 문제의 산물이었다. 산호해에서의 막대한 손실 이후 미 해군은 장거리 어뢰 폭격기가 심각하게 부족했다. 최후의 선택은 육군을 압박해 호주에서 B-26을 미드웨이로 보내고 각 기체의 동체 아래 약 2,000파운드짜리 어뢰 한 발을 매다는 것이었다. 이 하중은 기체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바꾸고 항력을 증가시켜 조종사들이 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조차 더 높은 속도를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그 어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기역학적 짐이었다. 안전 한계보다 느리게 날면 추락이고 허용치보다 높게 날면 수면 접촉 시 어뢰가 파손된다. 이 두 한계 사이의 최적 구간은 극도로 좁았으며 특히 이 구성으로 한 번도 시험된 적 없는 플랫폼에서는 더욱 그랬다. 해군의 어뢰 폭격기들과 달리 B-26은 해수면에 바짝 붙어 부드럽게 비행할 수 없었다. 강력한 엔진과 작은 날개의 조합은 모든 공기 교란에 기체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었다. 파도 하나, 횡풍 한 줄기마다 그 영향이 곧바로 동체에 전달됐다. 조종사는 치명적 임계 속도 위를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조종을 수정해야 했다. 적의 화력을 관찰할 시간은 없었다. 회피할 여지도 없었다. 제임스 머리는 23살의 나이에 조종석에 올랐고 어뢰 투하에 대해 이론 교육을 받은 시간은 고작 약 90분에 불과했다.
그는 어뢰 폭격 조종사로 훈련받지 않았다. 단지 무엇이 자신을 가장 빨리 죽일 수 있는지만 알 수 있을 정도의 지식만 주어졌다. 임무에는 예비 계획도, 근접 엄호도, 명확한 철수 계획도 없었다. 오직 비행 방향과 정면의 목표만이 있었다. B-26이 일본 함대를 향해 돌진했을 때 그것은 어떤 훈련된 대공 방어 모델과도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인 어뢰 폭격기로 보기엔 너무 컸고 중국형 포가 대응하기에는 너무 낮게 날았다. 적어도 대공포는 몇 초간 안정적인 목표를 필요로 한다. 마라우더는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B-26이 함상 위를 스쳐 지나간 그 순간은 일본 화력의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해 잘못된 가정을 가진 두 측의 충돌이었다. 한쪽은 이런 방식의 공격을 훈련받지 않았고 다른 한쪽은 이런 존재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미드웨이의 B-26은 역사를 만들기 위해 태어난 항공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고도, 다른 리듬, 다른 유형의 전쟁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자신에게 맞지 않은 역할로 밀려났을 때 B-26은 더 완벽한 플랫폼들조차 해내지 못한 일을 우연히 해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적의 사고를 교란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교란이 이어질 모든 일의 길을 열게 된다. 1942년 6월 4일 오전 7시경 미드웨이 상공의 공중전력 균형은 완전히 일본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섬에서 출격한 전력은 육군의 B-26 4대와 해군의 TBF 어벤저 6대가 전부였다. 그들 앞에는 나구모의 기동타격 부대가 있었고 4척의 함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순양함과 구축함 그리고 공중에서 절대적 우세를 점한 제로 전투기 편대가 촘촘한 호위망을 이루고 있었다. 일본의 방공체계는 단일 화력층에 의존하지 않고 다층 구조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호위함들은 외곽고리를 형성해 먼 거리에서 적을 탐지하고 약화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상공에서는 제로 전투기들이 공역 통제권을 유지했다. 저고도와 근접거리에서는 25mm 타입 96 대공포가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이 무기는 항공모함과 호위함 전반에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문서상으로 이 구조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불렸다. 바로 강철의 원이었다. 그러나 모든 기술체계가 그렇듯 강철의 원 역시 목표의 궤적, 속도, 고도에 대한 특정한 가정 위에 세워져 있었다. 25mm 포는 발사 속도는 높았지만 포신의 하강 각도와 사수의 반응 시간 때문에 목표 추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수면에서 수십 피트 이하의 극저고도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목표는 불리한 기하학적 문제를 만들어냈다. 포신을 충분히 낮추려면 함정 구조물 자체를 향해 겨눌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격 기술에만 있지 않았다. 항공기가 선체의 극도로 낮은 고도로 접근할 경우 빗나간 모든 탄환은 곧 자기 피해의 위험이 되었다. 비행 갑판, 함교, 그리고 이륙을 기다리며 늘어선 항공기들 모두가 위험구역 안에 들어왔다. 이런 조건에서 포대는 발포와 자기 손상의 가능성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다. 제임스 머리는 수직큐를 150피트로 낮춘 뒤 더 낮게 눌러내릴 때 이러한 한계를 세부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가 분명히 알고 있던 것은 단 하나의 단순한 생존 원칙이었다. 더 낮을수록 적 전투기는 우위를 활용하기 어렵고 대공포 역시 목표를 고정하기 힘들어진다는 점이었다. 수만 피트 상공에서 제로 편대가 급강하하는 동안 해수면을 스치듯 비행한 B-26은 일본 방공체계 전체가 최적화되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오전 7시 10분 수직큐가 외곽 호위함들의 화력망 속으로 깊이 진입하면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머리 앞에는 아카기가 마치 바다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강철 덩어리처럼 나타났다. 높이가 거의 100피트에 달했고 공격을 피하기 위해 고속으로 선회 중이었다. 조종석에서 거리가 크게 읽혀졌고 시간이 줄어들면서 각 지점은 점점 가까워졌다. 약 800야드 거리에서 머리는 어뢰를 투하했다. 2000파운드짜리 무게가 기체에서 떨어지자 B-26은 가장 큰 공기역학적 짐에서 벗어나 뚜렷하게 솟아올랐다. 어뢰는 목표를 맞추지 못했다. 날아본 적 없는 조종사가 민첩하게 움직이는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피한 결말이었다. 그 순간 머리는 좌우로 회피 경로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조종관을 당기고 항공기를 정면으로 아카기를 향하게 했다. 이 결정은 어떤 교범에도 없었다. 단지 한 가지 가능성이 가장 낮은 생존 확률을 찾아 반사적으로 취한 조종사의 행동이었다. B-26이 접근해 활주갑판을 따라 비행할 때 아카기의 방어체계는 기술적으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측면포들은 포신을 충분히 낮출 수 없었고 낮추려 하면 갑판을 향하게 되었다. 주변 호위함들은 우군 포격에 의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짧은 몇 초 동안 수직큐는 상층 구조물과 거의 수평을 이루는 고도로 활주갑판을 가로질러 날았다. 양쪽 엔진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기류가 갑판 위의 사람과 이륙을 준비 중인 항공기를 모두 뒤흔들었다.
전투의 소음 속에서 기묘한 정적의 순간이었다. 양측 모두 훈련대로 반응할 수 없었다. B-26은 악하기 한미 쪽으로 빠져 시야에서 사라졌다. 항공모함을 격침시키지는 못했다. 직접적인 타격으로 전세를 바꾸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 3초 동안 일본 함정의 모든 지휘와 방어체계가 멈출 수밖에 없었다. 함대 전쟁에서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다. 아카기 함상에서의 3초는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인지적 충격을 만들어냈다. 문제는 어뢰가 목표를 빗나간 것이 아니라 나구모가 전술적 위협으로 보지 않았던 항공기가 방어체계를 뚫고 함정을 위험한 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함대 사령관의 사고에서는 이것이 위험 계산이 변했다는 신호였다. 그 전까지 나구모의 계획에는 여유가 있었다. 일부 예비 항공기는 어뢰를 장착한 상태로 남겨두어 미 항공모함이 나타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 이는 공격과 방어, 미드웨이와 적 함대 위협 사이의 균형 상태였다. B-26의 접근은 이 균형을 깨뜨렸다. 본능적인 결론을 강화했다. 즉, 미드웨이는 아직 무력화되지 않았고 이 섬은 여전히 저고도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수지큐가 시야에서 사라진 야고분 후 나구모는 핵심 명령을 내렸다. 모든 예비 항공기는 어뢰를 제거하고 폭탄으로 장착해 미드웨이에 대한 두 번째 공습 준비를 하라는 지시였다. 개별 정보 조각만 놓고 보면 비합리적 결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함대 전쟁에서는 문제의 핵심이 개별 결정이 아니라 시간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결과였다. 항공모함에서 무장 구성을 바꾸는 일은 간단한 조작이 아니었다. 갑판이 항공기로 가득 찬 상태에서 기술팀은 수천 파운드에 달하는 금속 덩어리를 좁은 공간에서 이동시키며 연료를 주입 중인 항공기 사이를 비집고 다녀야 했다. 표준 절차는 어뢰를 안전창고로 되돌려 봉인하고 격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 압박 속에서 많은 어뢰가 갑판 위에 임시로 배치되었고 항공기와 연료 배관 근처에 놓여 필요할 때 다시 장착되기를 기다렸다. 바로 그 순간 도미노 반응이 속도를 높였다. 새로운 정찰 보고가 도착해 미 항공모함의 존재를 확인하자 나구모는 명령을 뒤집어야 했다. 폭탄을 제거하고 어뢰를 다시 장착하는 것이었다. 이런 방향 전환은 시간뿐만 아니라 이미 과밀한 갑판 공간의 혼란도를 높였다. 아카기와 카가에서는 폭탄, 어뢰, 항공기가 미완 상태로 쌓여 전투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안전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기술적 혼란과 병행에 덜 주목받지만 결정적인 전술적 결과가 있었다. 이전의 저고도 공격, B-26과 어뢰기들, 모든 방어 전투기를 낮은 고도로 끌어내어 추격과 요격을 강제했다. 그 결과 함대 상공의 방공 고도는 예상보다 오래 비게 되었고 연료, 탄약, 피로가 반응 능력을 점점 갉아먹었다. 약 90분 후 미국의 다이브 폭격기가 높은 고도에서 나타났을 때 일본 함대 상공에는 필요한 방어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함선들은 단순히 상공의 위협뿐만 아니라 가장 취약한 상태를 안고 있었다. 이륙하지 않은 항공기, 격리되지 않은 연료, 규정대로 보관되지 않은 탄약이 모두 그 안에 있었다. 아카기 함상에서의 3초는 어떤 항공모함도 격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 3초는 나구모를 연속적인 대응의 결정들로 몰아넣었고 전체 작전 체계의 속도와 일관성을 침식시켰다. 현대전에서 실패는 단일 순간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짧은 순간마다 합리적 선택의 연쇄에서 비롯되며 합쳐지면 되돌릴 수 없는 결말을 만든다. 일본 함대가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제임스 머리와 7명의 승무원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수지큐는 더 이상 폭격기가 아니었다. 완전한 전투기체도 아니었고 단지 최소한의 비행 능력만 유지하고 있었다. 전투 후 미드웨이의 정비팀은 기체에서 총 506개의 총탄 자국을 세웠다. 이 506개의 구멍은 25mm 포와 제로 전투기의 기관총에서 생긴 것이었다. 유압 시스템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오른쪽 엔진은 심각한 손상을 입어 오일 온도가 빨간 선 위로 치솟았다. 아카기 갑판에서는 주륜 한 개가 박살났다. 그런데도 비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B-26의 모노코크 설계 덕분이었다. 항공기 전체 알루미늄 외피가 내부 골격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수백 개의 탄은에도 기체가 두 동강 나지 않았다. 이는 당시 미국 기술진의 끈질긴 공학적 사고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미드웨이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졌을 때 수지큐의 오른쪽 엔진은 결국 멈추었다. 머리는 항공기가 자유낙하하지 않도록 최소 속도를 유지해야 했다. 유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부조종사 무어는 조용하지만 영웅적인 행동을 해야 했다. 그는 조종석을 떠나 뒤쪽으로 기어가 자신의 힘으로 착륙 장치를 수동으로 감아 올렸다.
항공기가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40바퀴를 돌렸다. 머리는 시속 135마일로 미드웨이 활주로에 착륙했다. 타이어가 없는 상태에서 극도로 위험한 속도였다. 철 휠에서 튀는 불꽃이 산호초 위로 튀었다. 머리는 오른쪽 브레이크 페달 위에 서서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버텼다. 수직큐는 해안 절벽에서 겨우 800피트 남겨두고 멈췄다. 미드웨이 전투는 미 해군의 눈부신 승리로 끝났다. 일본 항공모함 4척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역사학자들은 리처드 베스트나 웨이드 맥클러스키 같은 다이브 폭격 조종사들을 미국을 구한 영웅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군사 기록에는 슬픈 역설이 있다. 제임스 머리의 임무는 전술적 실패로 분류되었다. 어뢰는 빗나갔고 4대의 B-26 중 2대는 돌아오지 못했다. 워싱턴에 앉아있는 장성들에게 이 공격은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그 누구보다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승리는 단순히 폭탄 명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혼란을 일으키려는 절박한 시도로부터도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임스 머리와 수직큐 승무원들은 그 혼란을 만들어냈고 그 용기는 훈련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수직큐는 다시는 날 수 없었다. 전투 이틀 후 다른 항공기들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미드웨이 바다에 처분되었다. 그러나 제임스 머리는 기체에서 아내의 이름인 앨리스 수직큐를 새긴 금속 조각을 잘라내어 이후 71년 동안 보관했다. 제임스 머리는 2013년 향년 94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자신을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다. 모든 것이 가장 기묘한 방식으로 전개된 아침, 미 육군 폭격기가 일본 항공모함 갑판을 조용히 스쳐 지나간 순간, 전쟁에서 때로는 한 사람이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존재하며 훈련 범위를 넘어선 의지를 발휘하는 것만으로도 수천 톤의 폭약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제임스 머리와 수직큐가 바로 그 증거였다.